1989년 호건의 최초 연방 인신보호 청원과 2012년 최종적인 두 건의 새로운 1심 변호인 조력 부족 IAC 주장 추가 사이의 비정상적으로 긴 공백은 지방법원이 수십 년 간격으로 연쇄적인 수정 신청을 허용하고 실효성 없는 주장들이 주 법원을 거치는 동안 사건을 중지, 스테이 시킨 결과였습니다. 각각의 절차 중지와 그에 따른 주 법원 시스템에서의 계류는 연방 차원의 결정을 각각 약 7년, 5년, 4년씩 지연시켰습니다. 네바다주 법원이 호건에 새로 제기된 트라이얼 IAC 주장을 실체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절차 중지들은 이례적이었고 아마도 잘못된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점에 주 단계의 구제 수단은 이미 소진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더커스 v. 세라노 454 U.S. 1, 3, 1981 참조 기록에 따르면 네바다주는 2003년에 세 번째 중지에 합의했고 2008년에 네 번째 중지에도 동의했습니다. 만약 네바다주가 해당 주장들에 대한 신속한 연방 차원의 검토를 원했다면 중지에 반대하거나 주 구제 절차 소진 요건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28 U.S. C. 2254 C. 주 정부는 구제책을 적용하기에 너무 비현실적이거나 부담스럽게 만들 정도로 지연을 조장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권리에 대한 연방 차원의 검토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상호 예우, 커머티는 양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1996년이 연방 효과적 사형 집행 및 형사사법 개정법 AEDPA인 호건의 수십 년에 걸친 지연을 가능하게 했던 많은 특징을 이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법원의 반복적인 절차 중지 허용은 라인즈 v. 베버 544 U.S. 269, 2005 판결 이후에 AEDPA 기준 하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청원인이 AEDPA의 1년 시효를 소진하지 않고 미진한 주장을 주 법원에 제시할 수 있도록 연방법원이 사건을 보류할 수 있는 상황은 매우 좁은 범위로 제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중지 및 보류, 스테이 앤드 어비앙스는 청원인이 소진 실패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소진되지 않은 청구가 잠재적으로 실익이 있으며 청원인이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징후가 없는 경우에만 적절합니다. 또한 라인즈 판결은 지방법원이 청원인의 주 법원 방문 및 귀환에 대해 합리적인 시간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AEDPA는 또한 연방 인신보호 청구 제출에 1년의 제한 기간을 둡니다. 이 기간은 직접 상소 절차가 종료되어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기산되며 주 단계의 사후 구제나 부수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만 정지될 뿐 연방 인신보호 청구가 계류 중인 동안에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간적 제약 외에도 AEDPA는 두 번째 또는 연속된 청원서에서 처음 제기된 주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예외는 오직 소급 적용되는 새로운 헌법적 규칙이나 이전에 발견할 수 없었던 사실로 인해 유죄 판결에 오류가 있음이 입증된 경우뿐입니다. 따라서 수정 허가가 없는 한 피고인은 보통 첫 연방 청원서를 제출한 후 수십 년이 지나서 새로운 트라이얼 IAC 주장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더 엄격해진 AEDPA의 관련성 소급 릴레이션 백 체제하에서 1년 시효가 지난 후 제출된 모든 수정안은 공통된 핵심 운영 사실에 묶여 있어야 하며 단순히 동일한 재판이나 유죄 판결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대 판사들이 우리가 AEDPA 이후의 제한 사항과 판례를 해석한 방식에 어떤 불만을 가지든 그것들이 분명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한 질문들은 본 합의체가 이 AEDPA 이전 사건의 마티네즈의 좁은 예외를 적용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본 합의체의 의견은 당면한 사건의 법을 충실히 적용했을 뿐이므로 우리는 전원합의체 재심리 거부에 동의합니다. 브레스, BRESS, 연방항소법원 판사, 켈라한, 베넷, 아르, 넬슨, 콜린스, 리, 부마타이, 반다이크, 텅 판사 동참, 전원합의체 재심리 거부에 대한 반대 의견. 이 사건에 대한 합의체의 갈린 결정은 절차적 태만에 대한 제한적인 형평법상 예외를 부당하게 확장하여 대법원의 선례를 위반하고 지방법원이 실효되고 태만 처리된 인신보호 청구에 대해 복잡한 절차를 수행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독특하고 문제적인 결정은 연방법원에 상당한 체계적 비용을 부과할 것이며 절차적 태만 원칙이 존중하고자 하는 연방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할 것입니다.
변호인의 과실은 보통 주 단계 사후 구제 절차에서 청구를 태만히 한 것에 대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티네즈 v. 리안 2012에서 대법원은 주 단계 부수 절차가 트라이얼 IAC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인 경우 최초 심리 부수 절차에서 변호인이 해당 주장을 제기하지 못한 것이 태만을 면제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마티네즈 판결의 좁은 범위에 대해 이례적으로 명시적이었으며 이후 그 범위를 확장하려는 요청들을 강력히 거부해 왔습니다. 나중에 대법원이 표현했듯이 마티네즈는 해당 사건에서 쟁점이 된 절차적 태만에 대한 좁은 예외를 넘어서는 그 어떤 확장도 차단했습니다. 따라서 마티네즈는 새로운 범주의 절차적 태만 청구로 그 좁은 예외를 확장하는 것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합의체의 결정은 바로 그 확장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발생 후 50년 이상이 지난 사형 사건에서 합의체는 연방인신보호 청원인이 유죄 판결 확정 후 17년과 21년이 지나서야 제출한 세 번째와 네 번째 주 단계 사후 구제 (PCR) 신청 때까지 제기하지 못했던 10개 이상의 태만 처리된 트라이얼 IAC 주장을 부활시키기 위해 마티네즈를 인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합의체의 결정은 마티네즈의 논리와 그 한계에 대한 대법원의 엄격한 지침을 무시한 것입니다. 켈라한 판사가 반대 의견에서 설명했듯이 마티네즈 예외는 첫 번째 주 단계 PCR 신청에서 트라이얼 IAC를 제기하지 못했지만 두 번째 신청에서 이를 제기한 청원인에게만 국한됩니다. 청원인이 두 번째 PCR 신청에서도 트라이얼 IAC를 제기하지 못하고 이 사건처럼 세 번째 혹은 그 이후의 신청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려 할 때 마티네즈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시점에서 청원인이 적절히 청구를 제기하지 못한 사유는 더 이상 첫 번째 PCR 변호인의 무능함이 아니라 두 번째 및 그 이후의 주 단계 사후 구제 신청에서의 변호사 오류이며 이는 마티네즈 하에서 절차적 태만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마티네즈는 절차적 태만에 대한 형평법상 예외를 만든 것이지만 초기 PCR 신청에서 실패하고 두 번째 신청에서조차 실패한 청원인에게 그것이 얼마나 연속적이든 몇 년이 지났든 상관없이 미래의 모든 PCR 신청에서 트라이얼 IAC를 제기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에는 그 어떤 형평성도 없습니다. 합의체는 마티네즈 상이 사유를 막대하고 부적절하게 확장했습니다.